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직업은 치과 의사고요. 지방에서 제 개인 병원을 운영하면서 두 딸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자부하지만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았고요. 잔인하게 이용만 당하다 끝내는 버려졌죠. 하지만 그 덕에 저는 더 단단해졌고 제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썰밤을 통해 제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자 해요. 혹시라도 과거에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힘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사라고 하면 의뢰 부모도 잘 살겠거니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엄마는 절 낳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칼만 드는 일을 하며 저를 먹여 살렸죠. 그거 아시나요? 원래 부잣집 애들보다 없이 산 애들이 더 일찍 철이 든다는 걸요. 철이 든다는 건 세상 물정을 안다는 거고 세상 물정을 안다는 건 그만큼 결핍이 많다는 얘기니까요. 어쨌든 저 역시 일찌감치 철이 들었고요. 저같이 가난뱅이에 얼굴도 못 나빠진 계집애가 성공하려면 공부밖엔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악착같이 공부했고요. 결국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죠. 물론 학비 걱정 없이 다닌 건 아니었어요. 대학에서도 1.1점에 연연하면서 되도록 장학금을 받으려 노력했고요. 틈틈이 과외를 하면서 생계를 연명했죠. 가끔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어디 아프다거나 영 벌이가 안 좋다 하면 돈을 붙여드리기도 하고요. 자연스레 남들처럼 캠퍼스 로맨스를 꿈꿀 여유 따윈 없었어요. 연애는커녕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벅찼으니까요. 그런 제게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온 건 나이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뀐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저는 대형 병원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다가 선배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쯤 저희 아버지는 물론이고 주변에서도 어떻게든 저를 결혼시키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요즘에야 비혼이 대세라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3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으면 어딘가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곤 했으니까요. 특히나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악착같이 공부해 치과 의사가 된 만큼 주변에선 이제 좋은 남자 만나 편하게 살 차례라며 결혼을 강요했죠. 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환자들까지 나서서 소개팅을 주선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혼에 별 뜻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힘으로 살아오면서 누군가 옆에 있는 게 불편하기도 했고 사랑보다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선배 병원에서 바쁘게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연애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건 어느 날 병원을 찾아온 한 남자였어요. 충치 치료 때문에 내원한 환자였는데요. 마주 앉아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그가 저를 빤히 보더니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의사 선생님이 참 단아하시네요. 제 타입입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저는 빈말로라도 예쁘다고 할 수 없는 외모였으니까요. 물론 단아함과도 거리가 멀었고요. 반면 남자는 배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훤칠하니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놀리는 건가 싶을 정도였죠. 장난하시는 거죠? 제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되묻자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진심인데요? 진료 중입니다. 사적인 잡담은 삼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으면 전 어때요? 남자의 말에 얼이 빠져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이렇게 대놓고 제게 대쉬하는 남자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옆에서 간호사가 지켜보고 있어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진료를 마칠 수 있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남자는 충치 치료가 끝난 뒤에도 몇 번이고 검진을 핑계로 병원을 찾아왔어요.
자기 돈 내고 진찰받겠다는 환자를 내쫓을 수도 없고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는 틈만 나면 제게 말을 걸었죠. 오늘도 예쁘십니다, 선생님. 또 오셨네요. 네. 이젠 웃어주지도 않으시네요. 단아하다는 말 다시 정정해야겠어요. 조금 도도한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요? 이렇게 튕기시면 더 끌린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왜 자꾸 병원까지 찾아와서 장난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장난 아닌데요. 전 진심이라고요. 그래서 데이트는 언제쯤 해주실 거예요? 아무리 화를 내도 남자는 대시를 멈추지 않았어요. 너무 불쾌했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다행히 남자는 한두 달 정도 꾸준히 치과를 찾다가 돌연 발길을 끊었는데요. 참 이상하죠? 그 얼굴을 안 보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간호사들도 옆에서 심란하게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더군요. 선생님, 그 환자분 벌써 일주일 넘게 안 오는데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님 사고라도 났나? 거의 매일같이 왔었잖아요. 자, 얼른 다음 진료나 보자고요. 잡담은 사절입니다. 간호사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심 그 남자가 오지 않는 게 신경 쓰였는데요. 그로부터 2주쯤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진료를 마치고 퇴근하는데 병원 앞에서 누군가 제게 다가왔어요. 다름 아닌 그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을 거는 남자의 얼굴은 무척 수척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죠. 어디 아팠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제 물음에 남자는 의외라는 듯 눈꼬리를 올리더군요. 감기 몸살로 고생을 좀 했어요. 왜요? 저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그럴 리가요. 그냥 늘 오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이상해서. 어쨌든 오늘 진료는 이미 끝났으니까 내일 다시 오세요.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남자를 지나치려고 했는데요. 남자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일부러 선생님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온 거예요. 오늘은 꼭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요. 제가 왜 그쪽이랑 같이 저녁을 먹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오늘도 거절하시면 저 앞으로 다신 이 치과 안 올게요.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 아무 감정 없으시면 거절해 주세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듯 진지한 남자의 말에 일순 망설여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그 남자를 따라 나서고 있는 제가 보이더군요. 남자와의 저녁 식사는 의외로 편안했어요. 그는 처음 봤을 때처럼 가벼운 농담을 던지지도 않았고 무례할 정도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치과를 계속 찾아간 건 정말 선생님이 좋아서였어요. 솔직히 처음엔 단순한 호감이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단칼에 잘라내니까 더 궁금해졌어요. 어떤 분일까? 왜 이렇게 마음의 벽이 높을까? 그래서 계속 찾아갔던 거예요. 벽이 높은 게 아니라 진료실에서 그런 식으로 대쉬하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거긴 제 직장이니까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실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저랑 진지하게 만나보실 생각 없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심장이 살짝 뛰었어요. 저는 남자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남자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결국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예상보다 훨씬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는데요. 저만큼이나 바쁠 게 분명한데도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 앞으로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러 와줬고요. 밥은 잘 먹었는지, 힘들게 한 환자는 없었는지 늘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제가 환자 진료 때문에 끼니를 거를 때면 도시락을 싸다 주기도 했고요.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날이면 피곤할까봐 데리러 오기도 했죠.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저를 신경 써주는 모습에 점점 마음이 깊어지는 걸 느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남자친구가 제 일을 존중해준다는 점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여자가 너무 빡빡하게 살 필요 없다며 결혼하면 일도 그만두라는 식으로 힘들게 의사가 된 저를 후려쳤는데요. 남자친구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진료 볼 때 네 모습이 제일 멋있어 라며 응원해줬죠.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귄 지 2년 만에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준비하게 됐죠. 몰랐는데 남자친구는 꽤나 잘 사는 집 아들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고위직 공무원에 시어머니도 한때 교직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처음 인사드리러 시댁에 간 날 대궐 같은 2층 집을 보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기가 죽었던 게 사실이에요. 남자친구는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혹시라도 예비 시부모님이 절 반대할까봐 불안에 떨었더랬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호에 불과했어요. 시아버지는 인자하게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셨고요. 그 옆에 선 시어머니 역시 제 손을 다정하게 꽉 잡아주셨죠. 네가 영숙이구나. 어쩜 상철이한테 듣던 대로 참 똑부러지게 생겼구나.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진작에 인사드렸어야 하는 건데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아이, 죄송하긴. 곧 한 식구가 될 터인데 너무 격식 차릴 거 없다. 너 온다고 해서 오랜만에 내가 직접 요리해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응접실로 들어가니 커다란 대리석 식탁 위에 임금님이나 받을 법한 화려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주며 제가 잘 먹는지 혹 어디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다정하면서도 올곧게 큰 건 다 시부모님 덕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부모님이 교양 있고 좋은 분들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 그분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시부모님은 제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른 소위 시자들처럼 안부전화로 사람을 귀찮게 하지도 않았고요. 합가를 하자는 둥 생일상을 차려달라는 둥 과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죠. 그분들이 제게 바라는 건 딱 하나였어요. 바로 3대 독자인 남편 다음으로 집안의 대를 이어줄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보는 거였죠. 그리고 시부모님이 보시기에 저는 애를 낳기에 너무 바쁜 며느리였어요.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휴일에도 일해야 했고 당시 저는 평일에 하루 야간 진료도 보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절 볼 때마다 은근슬쩍 제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시작했어요. 새아가, 일하는 거 힘들진 않니? 하루 종일 사람들 입속 들여다보고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나 아는 어떤 치과 의사는 그것 때문에 목 디스크에 걸렸다더라. 아, 치과 의사들 중에 목 디스크 걸린 사람들 많긴 하죠. 근데 전 아직 괜찮아요. 평소 스트레칭 같은 거 하면서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 그래도 결혼도 했겠다. 그냥 집에서 쉬면 좋을 텐데. 우리가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상철이 직업도 탄탄하잖니. 우린 너까지 힘들게 하는 거 바라지 않는다. 일 그만두고 나랑 맛있는 브런치도 먹고 백화점 쇼핑이나 다니고 그럼 얼마나 좋니?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처음엔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어요. 얼른 애를 가져야 할 텐데 계속 그렇게 병원에서 일하면 언제 애가 들어서겠니? 어차피 여자는 내 새끼 낳고 키우는 게 인생 최대의 행복이야. 그러니 너도 얼른 병원 그만두고 애 가질 준비부터 하렴, 응? 솔직히 네가 젊은 나이도 아니잖니. 시어머니의 말에 제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잠자코 있으면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한마디씩 덧붙이곤 했어요. 그래 아가, 여자가 너무 일 욕심 부리면 가정이 흔들리는 법이야. 네 시애미도 봐라.
결혼하자마자 바로 학교부터 그만둔 거. 이 사람이 집에서 나 내조하고 상철이도 잘 키우고 해서 지금 우리 집에 이만큼 화목한 거야. 시부모님이 그렇게 절 압박할 때마다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지지해줬죠. 우리 부모님이 너무 옛날 분들이라 그래.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그러시네. 너무 신경 쓰지 마. 응, 나도 신경 안 쓰고 싶은데 그래도 계속 신경이 쓰이네. 당신도 내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했으면 좋겠어?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계속 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 남편의 지지에 힘입어 어떻게든 계속 일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버티기가 힘들어졌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부모님의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거든요. 아니, 애가 왜 이렇게 안 들어선다니? 병원에선 정말 문제 없다고 한 거 맞니? 그렇다니까요, 어머님. 그 이도 저도 건강하대요. 그럼 역시 네가 일을 해서 그런가 보다.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겠어? 그런 게 어딨어요. 몸의 피로와 임신은 아무 연관성도 없어요. 네가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치과 의사인데 그걸 어떻게 아니? 여자가 너무 사회생활에 욕심을 부리면 자궁이 차가워진다는 말도 있던데.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당장 일 그만두고 임신 준비에 전념하거라. 이러다 우리 한씨 가문 대가 뚝 끊어지겠어. 급기야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면서 제게 일을 그만둘 것을 강요했어요.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언젠가부터 점점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난 언제든 당신 편인데 그 아버지 어머니 입장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잖아. 우리 집이 워낙 아들이 귀하기도 하고. 당신이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될까? 일은 나중에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애를 지금 가진다 쳐도 동년배들에 비해 많이 늦는 건데. 이러다 나 환갑잔치 할 때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게 생겼어. 남편마저 그렇게 얘기하니 더는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또 제가 딩크족을 꿈꾸는 것도 아니었고 애를 갖고 싶긴 했거든요. 그럼 남편 말처럼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병원을 그만두고 임신 준비에 집중하기로 했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애 낳고 나면 난 다시 복직할 거야. 베이비시터를 쓰든 당신이 육아휴직을 쓰든 최대한 도와줘야 돼. 알겠지?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 회사 육아휴직 제도 엄청 잘 돼 있는 거 알지? 남편은 일단 낳아주기만 하라고, 그럼 육아는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쳤어요. 그런 남편을 믿고 전 임신 준비에 최선을 다했죠. 배란일에 맞춰 그 전후로 꾸준히 잠자리를 갔고요. 시어머니가 챙겨주는 보약이니 명약이니 하는 것들도 싫은 소리 없이 다 받아먹었네요. 그런 노력 덕분일까요? 마침내 일을 그만둔 지 반년 만에 애가 들었었어요. 임신 소식을 알게 된 날 시댁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 손뼉을 치며 기뻐하셨죠. 이야, 드디어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떡두꺼비 같은 손주가 나오겠구나.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다. 시아버지는 기특하다는 듯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고요. 시어머니는 당장 보약부터 먹여야 한다며 단골 한의원에 전화를 하셨죠. 남편도 연신 제 손을 꼭 잡고 여보, 진짜 고마워. 너무 기뻐. 라며 환하게 웃었네요. 그날 이후 시부모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늘 제 일에 간섭하고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던 분들이 이제는 물 한 잔 떠오는 것조차 못하게 하더군요. 세아가, 일어나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혹시라도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 지금은 네 몸이 제일 중요하다. 네가 건강해야 우리 손주도 건강하지. 아이, 근데 목이 좀 말라서. 물은 상철이한테 떠달라고 하면 되지. 상철아, 세아가 물 한 잔 떠다 주렴. 네. 당신도 참,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시키라니까. 처음엔 남편과 시부모님의 그런 극진한 대접이 낯설었어요. 그래도 뱃속 아기 덕분에 호강한다 생각하며 즐기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성별을 확인한 날 모든 게 달라졌죠. 뱃속 아기가 시부모님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거든요.
저는 딱히 성별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기뻐하기만 했는데요. 시부모님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딸이라고? 시어머니는 말을 삼키듯 되뇌더니 한숨을 푹 내셨어요. 아이고, 그래도 첫 애니까 뭐 건강하기만 하면 됐지. 목소리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표정엔 실망이 역력했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 뭐 애는 하늘이 내려주는 거니까. 그래도 둘째는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런 시부모님의 반응에 저도 좀 서운한 게 사실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어요. 저를 대하는 시부모님의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시아버지가 생신이라 모처럼 만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소고기를 먹으러 간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소고기가 구워지는 족족 시아버지와 남편 접시에만 놓아주더군요. 전에는 식사할 때마다 제 앞에 맛있는 반찬을 밀어주기 바빴던 분인데 말이죠. 여보 많이 먹어요. 고기가 안 질기고 연한 게 아주 맛이 좋네요. 상설이 너도 얼른 먹거라. 진짜 과장을 좀 보태서 전 고기에 젓가락도 못 갖다 댈 정도였어요. 먹는 걸로 그러시니 참 더럽고 치사해 안 먹고 말지 싶다가도 뱃속에 애기 때문인지 뭔지 저도 고기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얘기했죠. 어머님, 전 고기 구경도 못했어요. 저도 좀 주세요. 구경을 못하긴 뭘 못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임산부가 과식하면 약도 못 쓰고 안 좋다. 조심해야지. 과식이라니요? 뭐 먹은 것도 없는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항변을 못 들은 척하더군요. 정말 어찌나 서럽던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임신하자마자 시부모님이 선물로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주셨는데요. 그냥 평범한 조리원이 아니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조리원이었죠. 그런데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시어머니가 돌연 전화를 걸었어요. 예, 조리원 예약 취소했다. 네? 왜요? 거긴 너희 집에서 너무 멀잖니. 솔직히 조리원 다 거기서 거긴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옮겼으니 그런 줄 알거라. 시어머니가 말해준 곳을 검색해보니 생긴 지도 오래됐고 시설이나 서비스도 너무 열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죠. 어머님, 새로 예약한 곳은 전문 조리사도 없는 것 같고 시설도 너무 오래돼서요. 제가 다른 곳 알아보면 안 될까요? 다른 곳을 뭘 더 알아봐? 그냥 내가 예약한 곳 하래도. 그치만 여긴 좀... 그러자 시어머니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셨어요. 딸인데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있니? 아들 낳을 때나 좋은 데 하면 되지. 조리원 비용 네가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주는 거잖니. 어머님 아버님이 안 내주셔도 돼요. 제가 결제하면 되니까. 그게 어떻게 네가 결제하는 거니? 막말로 네가 지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다 우리 상철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됐으니까 그냥 그 조리원으로 하자꾸나. 시어머니와 통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가 살살 당겨왔어요. 이 아이 때문에라도 더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네요. 출산날에도 시부모님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당시 저는 초산에 자연분만으로 애를 낳느라 진이 다 빠져 있었는데요. 시부모님은 병원에 오자마자 아이 얼굴을 한번 힐끗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는 예의 그 못마땅한 한숨을 내셨고요. 시아버지는 딸이네, 딱 그 한마디만 던지고 병실을 나가버리셨죠. 시어머니가 그 뒤를 따라 나가려다 말고 남편을 돌아보며 그러시더군요. 상철아, 괜찮다. 둘째는 꼭 아들 낳아야 한다. 네가 신경 좀 써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죄 지은 것처럼 고개를 못 드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남편이라도 단호하게 시부모님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해주길 바랬거든요. 딸은 자식도 아닌가요? 어쩜 출산하느라 고생한 며느리에게 수고했다 말 한마디가 없는지 시부모님에게도 남편에게도 참 실망감이 컸죠. 첫째를 출산한 후 저는 몸을 추스르는 대로 다시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결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첫째 갔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면 둘째 임신이 더 늦어진다는 게 그 이유였죠. 시부모님의 그런 반응이야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기에 놀랍지도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상처가 됐던 건 남편 역시 그런 시부모님의 뜻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저와 있던 약속을 모르쇠하고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버리더군요. 내가 돈을 못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계속 일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다른 여자들처럼 집에서 편하게 살림하고 애 키우면 되잖아. 새별에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일을 하겠대?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의사로서 내가 느끼는 직업적 사명감과 뿌듯함이 있다고. 애초에 난 이 얘기를 왜 다시 반복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병원 그만둘 때 분명 약속했잖아. 아이 낳으면 그때 내 복직 도와주겠다고. 그건 당신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일이지. 뭐?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그놈의 아들! 우리 새별인 사람도 아니야? 누가 그렇대? 비약하지 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당신 다시 일 시작하겠다고 해봐. 어머니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 괜한 분란 만들지 말고 둘째 낳을 때까진 기다려. 남편과의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그에게 저는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그저 아들 낳아줄 존재일 뿐이었으니까요. 첫째를 낳고도 여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지내는 사이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자연스레 이혼 생각이 간절해졌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딸아이가 아직 어리니 참고 버티자는 생각이 더 컸어요. 아들만 낳는다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란 대책 없는 희망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저를 조롱이라도 하듯 이듬해 생긴 둘째 역시 딸이었어요. 병원에서 성별을 확인한 날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아무 말 없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그러더군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지?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난감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반응이 더 화가 나더군요. 애가 잘 크고 있는 게 중요하지 성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해? 알잖아. 두 분 다 얼마나 간절하게 손자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됐다. 더 말을 말자. 이러다 또 싸우겠어. 남편은 그대로 뒤돌아 먼저 차로 가버렸어요. 예상대로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어요. 시아버지는 아예 제 얼굴을 보려고도 하지 않으셨고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셨죠. 툭하면 불러서 온갖 심부름을 다 시키시고요. 장을 볼 때도 굳이 저를 불러 무거운 물건을 이고지게 하셨네요. 제가 임산부라는 건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그뿐인가요? 제가 둘째를 임신하면서 유독 입덧이 심했는데요. 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하는 제 앞에서 일부러 고기를 굽고 냄새나는 음식들을 해먹었어요. 아유, 소고기가 어쩜 이렇게 야들야들하니 맛나니? 어멈 너도 좀 줄까? 아니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속이 안 좋아서요. 참나, 입덧한다고 너무 까탈 부리는 거 아니니? 애가 건강하려면 엄마도 잘 먹어야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먹지도 못하는 고기를 남편 접시에만 수북하게 올려주더군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기를 받아먹기만 했고요. 정말 얼마나 얄밉던지요.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시부모님은 아예 병원으로 와보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저녁 때쯤 남편 통해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그러시더군요. 상철아, 셋째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 알지? 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수고하거라.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따졌죠. 나 오늘 애 낳았어. 근데 바로 셋째 얘기부터 하다니 난 사람도 아니야? 애 낳는 기계냐고? 당신 엄마 진짜 해도 너무해. 하지만 남편은 제게 공감해주거나 위로해주긴커녕 오히려 눈살을 찌푸렸어요. 당신 엄마라니, 말본새가 그게 뭐야? 입 조심해. 어머니도 오죽 속상하면 그러시겠어? 나는? 그동안 당신 부모 말본새에 내가 상처 입었던 건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대체 당신이 무슨 고생이 많은데 10달 내내 애 품고 있다가 생살 찢어가며 낳은 건 나야. 그런 나한텐 평생 수고했다 고생했다 말 한마디 해준 적 없으면서. 그러게 누가 또 딸 낳으래? 아들만 낳아봐. 우리 어머니가 당신 업고도 돌아다닐 테니. 남편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제가 문제라는 듯한 태도였어요.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런 남편에게서 돌아누웠죠. 이후 저는 딸들을 낳고도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야 했고요. 둘째가 돌도 되기 전에 다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너무 겁이 났어요. 이번에도 딸이면 어떡하지? 그땐 정말 날 가만두지 않을 텐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아이가 어느 정도 뱃속에 자리를 잡았을 무렵 의사가 그러더군요. 아쉽게도 이번에도 공주님이시네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쉽게도라는 그 한마디가 저를 바닥으로 내던지는 기분이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가 벌써부터 아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게 서러웠죠. 하지만 더 서러웠던 건 이제 또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 예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아이 성별을 알리자 남편은 또 한숨부터 쉬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더군요. 전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그래도 남편도 이제 두 딸의 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기대를 배반하듯 남편이 말했죠. 이번엔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가만 안 계시겠네. 아휴, 큰일이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큰일? 이게 왜 큰일이야? 난 지금 뱃속에 당신 새끼를 품고 있어. 이 애가 태어난다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도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이 가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막아줘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샛별이랑 은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뭘 어떻게 막아주냐? 중간에서 나도 참 힘들어.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남편은 이번에도 의지가 안 되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역시나 시부모님은 남편보다 더 난리를 피웠죠. 시아버지는 절 보자마자 분기탱천에서는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셋째도 딸이라니 이게 말이 돼? 아이고, 계집년 하나 잘못 들여서 한씨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구나. 그 옆에서 씩씩거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대뜸 제 손을 잡았죠. 새아가, 너 지금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야겠다. 네? 가다니 어디를요? 셋째도 딸인데 또 나와서 뭐해? 그냥 보내줘야지. 그 충격적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보내준다니 설마. 너도 딸을 셋이나 키우긴 힘들 거 아니니? 맞아요. 시어머니는 제게 애를 지우자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숨이 콱 막혀오더군요. 어머님, 그건 말도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생긴 애를 지워요? 전 그럴 수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에 노기가 서렸어요. 그러게 누가 또 딸을 가지래? 내가 너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이대로 딸 낳아봐라. 소득 없이 네 몸만 축나는 건데.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절 위해서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끝까지 애를 못 지우겠다고 버텼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다는 듯 포기하셨는데요. 그 후로 저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어요. 마치 이미 태어난 두 딸보다도 뱃속 아이가 더 큰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셨죠. 뭐 혹독한 시집살이야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쯤에 유난히 몸이 무겁고 배가 묵직하게 아려왔는데요. 그날도 아침부터 그랬어요. 처음엔 단순한 배 뭉침인가 싶어 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건너와 밑반찬 좀 새로 만들라며 저를 달달 볶더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두 딸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아이들 돌보랴 음식을 하랴 동분서주하고 있자니 뱃속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러다 일순 아랫배가 쿡 하고 쥐어짜이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아래로 무언가가 흐르는 게 느껴졌죠. 설마 아니겠지.
애써 부정하며 손을 배에 올렸지만 이미 짙은 불길함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화장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제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선명한 붉은 피가 말이죠.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하게 피를 바라보다가 뒤늦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손을 떨며 휴대폰을 찾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또 걸고 또 걸어도 끝내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네요. 다리에 힘이 풀려 걷기도 힘들었어요. 간신히 화장실 밖으로 나와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를 불렀죠. 어머님, 저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넌 무슨 병원을 그렇게 자주 가니? 시간 지나면 나아질 테니까 괜히 유난 떨지 말고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진짜 아파요. 뱃속에 우리 애기가... 날카로워지는 통증만큼이나 점점 의식이 흐려졌어요. 어떻게든 뱃속 아기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현관까지 기어가다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뱃속 아이는 이미 제 곁을 떠나버린 후였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뱃속 아이도 자기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눈치챈 걸까? 그래서 세상 빛을 보기도 전에 떠나버린 걸까? 병원 시트를 부여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누구도 이 상황을 슬퍼해 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뒤늦게 병원으로 찾아온 남편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어요. 그 옆에 선 시어머니도 그러더군요. 어머마,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 차라리 잘된 일이잖니. 그 순간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 들었어요. 뭐라고요? 솔직히 이번에도 딸이라길래 어쩌나 싶었는데 자연스럽게 해결됐잖니. 너한테 애 지우자고 더 얘기하기도 좀 그랬는데 하늘이 도와준 거지. 일순 머릿속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향해 외쳤죠. 하늘이 도와주다니. 지금 세상 빛도 못 본 가여운 내 새끼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두 눈을 휘둥그레하게 했던 것도 잠시, 이내 노기에 찬 얼굴로 저를 노려봤어요. 아니 이게 어디서 시애미 앞에서...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니요, 다 못했어요. 저요, 그동안 어머님이 내리 딸만 낳았다고 구박하는 것도 온갖 시집살이 다 시키는 것도 꼭 참았어요. 근데 어떻게 애를 잃은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한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 이게 몸 관리 지가 못해서 칠칠맞게 애 죽여놓고 어따 대고 화풀이야? 제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고요? 어머님 저 임신한 거 뻔히 알면서 오늘도 불러다 일 시켰어요. 그뿐이에요? 제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 좀 가야겠다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셨죠. 우리 애 어머님이 죽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끼어들었어요. 그만 못해? 어디 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야!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젠 정말 끝을 낼 때가 왔구나 싶었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이혼을 요구한 건 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 쪽이었죠. 제가 퇴원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절 불러다 놓고 그러더군요. 어머마, 이미 우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구나. 네가 아무리 새끼를 잃은 충격에 정신을 놨다고 해도 시애미인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100번 양보해 뒤늦게라도 싹싹 빌면 용서해 줄까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솔직히 너도 더는 내 얼굴 못 볼 것 같지 않니?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꾸나. 상철이도 그게 좋겠다고 했고. 그 말에 시어머니 옆에 앉아있던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죠. 끝까지 참 비겁한 남자다 싶더라고요.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좋아요. 저도 더는 당신네들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애들은 제가 키울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그깟 계집 애들 어디다 쓸 일이 있다고 데려가렴. 상철이 너도 괜찮지? 네, 어머니. 며칠 뒤, 저는 정식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슬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한편으론 후련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저를 비웃듯 이혼하고 얼마 안 돼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바로 남편에게 제가 모르던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이혼 후 짐을 정리하다 남편의 노트북이 딸려왔는데요. 거기에 깔린 메신저 앱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게 됐어요. 제가 유산하고 병원에 누워있던 그 시간, 남편은 새파랗게 어린 상간녀와 몰래 만나고 있었더군요. 시댁에선 그걸 알면서도 굳이 제게 알리지 않았어요. 남편을 말리지도 않았고요. 왜 그러는지는 뻔했어요. 시부모님 입장에선 아들을 1살이라도 어린 여자와 재혼시켜 아들을 얻는 편이 더 나았을 테니까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전 남편을 찾아가 따졌어요.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전 남편은 진작에 상간녀와 살림을 합쳤더군요.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냐고? 지금 나 모르게 바람 피워놓고 그따위 말이 나와? 바람이라니, 그런 거 아니야. 수영이는 당신이랑 헤어지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너랑 전현이 주고받은 문자 다 봤으니까. 당신 노트북 나한테 있거든. 어떻게 뭐 지금이라도 상간녀 소송 걸어줄까? 제 협박에 전 남편의 안색이 파리해졌어요. 하지만 옆에서 전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던 상간녀는 당당하더군요. 흥, 걸 때면 거세요. 아줌마 그 가짜는 협박질에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요? 뭐? 아줌마? 저보다 10살 많은 걸로 아는데 아줌마죠. 아줌마, 어차피 아줌마가 소송 걸어도 그 돈은 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내주실 거예요. 절 얼마나 예뻐하시는데요. 선택받은 존재인 양 젊음을 뽐내는 상간녀를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편으로는 상간녀의 고운 얼굴을 보면서 자존감도 깎여나갔죠. 하지만 그걸 내색하지 않고 말했어요. 그래, 니년이 바라는 대로 소송 걸어줄게. 나도 그동안 당하고 산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은 받아야겠거든.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다행히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외도 증거가 제게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이길 수 있었죠. 솔직히 재판 과정에서 다시 전 남편을 마주해야 하는 건 스트레스였지만 승소 후 받은 어마어마한 위자료는 꽤 큰 위로가 되어줬네요. 이제 저는 두 딸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으니까요.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 끝에 친정아버지가 살고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에 대출을 조금 내 작은 치과를 개원했죠. 그래도 의사라고 대출이 제법 나오더라고요. 지방이라 개원 비용이 저렴하기도 했고요. 과연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제 손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더라고요. 무엇보다 양심적인 진료 덕분인지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갔어요. 불필요한 치료를 권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솔직하게 상담해 주다 보니 믿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러다 우연찮게 매스컴을 좀 타게 됐고요. 급기야 옆 지역에서도 제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가 됐는데요. 어느 날 진료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 시모였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기분이 나빠졌는데요. 이혼한 지 몇 년 만에 왜 전화를 했는지 궁금해 수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어머마, 잘 지내니? 애들은 잘 있고? 한 가족일 때도 저희 딸들이 어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 않던 양반이었어요. 아들 못 낳는다고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볼일인가 싶었죠. 진짜 우리 애들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하는 건 아니실 테고 무슨 일이세요? 넌 어쩜 그렇게 여전히 버르장머리가 없니? 아니 너 지방 내려가서 개원했다며. 병원 장사가 꽤 잘 되는 모양이더라. 그래서요? 그거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해준 돈으로 차린 병원인데 그렇게 잘 됐으면 최소한 감사하다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선물이라도 보내든가.
그 뻔뻔한 말에 절로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뭐라고요? 감사? 선물? 그 돈이 그냥 주신 건가요? 그쪽 아들이 다른 년이랑 바람 피워서 피해 보상조로 준 거잖아요. 재판으로 정당하게 제가 받아야 할 돈 받은 건데 제가 무슨 감사를 하죠? 사람이 어쩜 이렇게 염치가 없어요, 아줌마? 뭐? 아줌마? 그럼요. 내가 이혼당하고도 어머님 하면서 넙죽 조아릴 줄 알았어요? 내가 왜요? 아줌마가 생떼 같은 우리 딸들이랑 저 내쫓은 거 아직도 안 잊었어요. 찢어주기도 시원찮을 마당에 뭐요? 선물을 보내? 저는 더는 옛날에 힘없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아들 못 낳는 죄인도 아니었죠.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히 쏟아내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하늘이 불쌍한 저를 그제야 좀 살펴봐 주기로 결심한 걸까요? 전 시모와의 일이 있고 얼마 안 돼 뜻밖의 만남이 또 있었어요. 오랜만에 두 딸을 데리고 드라이브를 나간 날이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가끔 그렇게 교외로 나들이를 가곤 했죠. 그날도 분위기 좋은 작은 카페에서 아이들과 음료를 주문한 뒤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여자가 문득 눈에 띄었어요. 그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여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전 남편과 재혼한 바로 그 상간녀였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상간녀 옆에 있는 남자였어요. 전 남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젊은 남자였는데요. 서로 부둥켜 안고 있다시피 팔짱을 끼고 있더군요. 한눈에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었죠. 잠시 후 상간녀도 저를 발견했어요. 그쪽도 제 얼굴을 기억했는지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상간녀가 다급하게 남자의 팔에 끼우고 있던 자기 팔을 풀었어요. 그리고는 무심한 척 제게 다가와 말했죠. 어머,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부 인사 나눌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여긴 제 동생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들어왔는데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불안한 시선 처리와 떨리는 목소리.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어요. 솔직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 남편을 생각하면 고소하기만 했죠. 자기가 한 짓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맘 같아선 바로 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는데요. 못하러 또 얽히려 드나 싶더라고요. 어차피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냥 모른 체 하고 있자 싶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러워서 피하지. 그렇게 한동안 마음 편히 살고 있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저는 지금 제 두 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전 시모는 도무지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더군요. 어느 날 진료를 마치고 퇴근할 준비를 하는데 전 시모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정말이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죠. 어머마, 오랜만이다. 그 징그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어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차가운 얼굴로 되물었죠. 여긴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그냥 이 근처 들린 김에 너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와봤지. 참, 너 그거 아니? 상철이 얼마 전에 아들 낳은 거. 그제야 전 시모가 병원까지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그렇게 끄는 데에 대한 양심을 품고 제 속을 뒤집으려고 온 거였어요. 저는 못 낳았던 아들을 상간녀는 낳았다 그거였죠. 너무 유치해서 아무 말 없이 빤히 노려보자 전 시모가 웃으며 제게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굳이 손주의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더군요. 이거 봐라. 너랑 이혼하고 얻은 내 손주다. 어떠냐? 우리 상철이 닮아 참 잘생겼지 않니? 그런데 전 시모가 보여준 사진 속 아이를 본 순간 저는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사진 속 아이가 며칠 전 본 상간녀의 외도남과 똑 닮아 있었거든요. 날카로운 눈매와 커다란 코, 심지어 그 옆에 난 작은 점까지 판박이었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전시모가 여전히 우쭐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애초에 너처럼 나이 많고 하자 있는 여자를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너 때문에 우리 한씨 가문 대가 끊길 뻔한 걸 생각하면 아유 정말 늦게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너 소방 마친 게 참 다행이지 않니? 넌 아마 죽어도 우리한테 손주 못 안겨줬을 거야. 안 그러냐? 그 모진 말에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가소롭기만 했죠. 그래서 활짝 웃으며 입을 열었네요. 손주 맞아요? 일순 전시모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배를 움켜잡았죠. 아이 손주 맞냐고요. 씨가 좀 달라 보이는데? 무슨 헛소리야? 씨가 달라 보인다니 어디서 그런 막말을... 전시모가 노발대발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전 일부러 느릿하게 팔짱을 끼고 전시모를 바라보며 말했죠. 제가 며칠 전에 카페에서 봤거든요. 당신 며느리? 그 상간녀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남자랑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붙어서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애 사진을 보니까 그 남자랑 똑 닮아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거라! 어디 간악하게 혀를 놀려? 혹시 모르니까 친자검사 한번 해보세요. 괜히 남의 애 데려다 키우면서 손주 하면 웃기잖아요. 우리 며느린 절대 그런 애가 아니야. 상철이 아이 맞으니까 그 입 다물어. 그러니까 검사 한번 해보라고요. 뭐가 그렇게 겁나서 이래요? 제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하자 전시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러다 이를 꽉 깨물고는 핸드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그래, 네 말대로 친자검사 한번 해보마. 만약 네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모욕죄로 고소할 거야. 그래요, 어디 좋을 대로 해보세요. 제 조롱에 전시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핏발선 눈으로 병원을 박차고 나갔어요. 전시모가 병원을 떠나고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뜬금없는 연락이었지만 뭐라 할지 뻔해서 받아봤죠. 당신 도대체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전 남편의 목소리는 이미 짜증이 한껏 묻어 있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태연하게 답했죠. 네 엄마가 내 병원까지 직접 찾아와선 자랑스럽게 손주 사진 보여주셨거든. 근데 그 애 얼굴이 며칠 전에 내가 본 네 마누라 애인이랑 똑 닮았더라? 헛소리 하지 마. 수영이가 그럴 리 없어. 어디 가짜는 음해를 하려고... 전 남편은 필사적으로 진실을 부정했어요. 그럴 만도 하죠.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던 아들이 실은 남의 씨라는 걸 인정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왜? 애초에 가정에 있던 너랑 더럽게 붙어먹은 년이잖아. 2번 바람 못 피울까? 그리고 애초에 너도 걔랑 바람 폈었잖아. 똑같은 것들끼리 끼리끼리 잘 만났지 뭐. 그 입 안 닥쳐? 애초에 왜 나한테 전화해서 이걸 따지고 있어? 그냥 친자 검사하면 될 거 아니야. 간단한 문제 아니야? 그래, 당신 두고 봐. 친자 검사에서 내 자식으로 나오면 그땐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테니까. 누가 모전자전 아니랄까봐 지 애미랑 똑같은 소리 하더군요. 전 마음대로 하라 했어요. 그만큼 자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동안은 전 남편에게서도 전시모에게서도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전시모가 다시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전과 사뭇 달랐어요. 살이 얼마나 내렸는지 피골이 상접해 있고요. 두 눈도 퀭하더군요. 간호사들이 불청객인 줄 알고 내쫓으려 했는데요. 제가 됐다 하고 진료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전시모는 진료실 문이 닫히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천천히 바라봤죠. 네 말대로 친자검사 해봤다. 그랬더니... 전시모는 이를 악물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아, 아들 아니었구나. 거 봐요, 내 말이 맞았죠? 재밌다는 듯 입을 열자 전시모가 치를 떨며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저는 아주 여유롭게 커피 한 모금을 마신 뒤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죠. 근데 그건 상간녀한테 따져야죠. 왜 나를 찾아와요? 그 말에 전시모의 얼굴이 더 일그러졌어요. 그 망할 계집애가 애 데리고 도망쳤어. 그것도 우리 상철이 돈까지 싹 빼돌려서.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친자검사가 어떻게 나올지 뻔하니까 상간녀가 미리 선수쳐서 외도남과 함께 해외로 도망쳐버린 거였어요. 그 와중에 돈까지 다 털어갔다니 참 난년이구나 싶더군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와서 배를 붙잡고 웃었어요. 망연자실한 전시모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그러자 전시모가 눈에 불을 켜며 저를 노려봤어요. 너 지금 웃음이 나와? 이게 다 네가 쓸데없는 말에서 벌어진 일이야? 제가 뭘요? 그러게 누가 제 앞에서 손주 자랑하래요? 그리고 전 본대로 얘기한 죄밖에 없어요. 네가 그딴 말만 안 했어도 아무 일 없었을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상철인 지금 폐인이 돼서 회사도 못 나가고 매일 술만 마시고 있다고. 그럼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나았을까요? 평생 남의 새끼 뻐꾸기처럼 키웠으면 뭐 행복했을까? 제 말에 전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말했죠. 그렇게 손주에 집착하더니 결국엔 한시 가문 대가 뚝 끊겼네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긴 한가 봐요. 그러게 좀 착하게 살지 그러셨어요. 제 말에 전시모는 기진맥진한 듯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년을 믿은 게 잘못이야. 그년을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전시모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진료가 밀려 있었고 전시모는 불청객일 뿐이었죠. 이만 나가주실래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병원도 다 우리 한씨 집안 돈으로 차린 건데. 헛소리 그만하시고. 이건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차린 내 병원이에요.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져요. 그래도 전시모가 끝까지 나갈 생각을 안 해서 결국 저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은 영업방해라며 전시모를 협박하며 금방이라도 경찰서로 끌고 갈 것처럼 굴었고요. 결국 겁에 질린 전시모는 그대로 도망쳐버렸죠. 그 이후 전 남편의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전 남편은 술에 쩔어 살다 회사에서도 잘렸고요. 지금은 집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술 먹고 게임만 한다고 하더군요. 도박에도 손을 댔는지 빚도 꽤 졌다 하대요. 그런 전 남편을 보고 억장이 무너진 전시모는 화병으로 뇌졸중이 와 병원에 있고요. 은퇴했던 전 시부는 집안의 빚과 병원비를 대기 위해 경비 일을 하고 있다 하대요. 아, 그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전 남편의 상간녀도 결국 붙잡혔어요. 외도남과 다투고 혼자 한국에 들어왔다가 잡힌 건데요. 돈은 진작에 해외에서 다 써버린 뒤였고요. 아이는 보육원에 버렸다 하더군요. 전 남편에게 용서해달라 싹싹 빌었지만 전 남편이 받아줄 리가 있나요? 결국 이혼당하고 지금은 술집에서 일한다 하대요. 반면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병원은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요. 두 딸은 씩씩하게 아픈 곳 하나 없이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옆엔 곤히 잠든 두 딸들이 있네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